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이상휘 세명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 단행된 개각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에 추가 개각을 단행을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행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지명이 됐는데, 이상희 교수님, 먼저 네. 이번 개각에 담긴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행정에 대한 문제점, 그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보완적 개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개각을 우리가 좀 설명하자면요,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보완성 개각이 있고 세신형성 개각이 있는데, 이건 뭐 어려운 단어의 해석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두세 개 부처를 개각한다 그러면 그건 소폭 개각에 해당이 됩니다. 네. 뭐 중폭 개각이라 그러면은 4개 이상 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대폭적인 개각, 이 전면 개각, 소위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은 뭐 한 6개 정도, 7개 정도, 이 정도 돼야 이제 대폭 세신 개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소폭 개각에 해당이 되는데, 소폭 개각 그 자체는 대통령이 뭐 헌법에 명시된 행정 수반으로서 또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일반적인 행정 업무에서 나타나는 부채 문제점들을 바로 개선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로 하는 보완적 개각의 형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배종호 교수님은 이번 개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과거로 돌아가기 위한 퇴행적인 인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세 가지 특징 중에 돌격대들을 좀 친위대, 돌격대들을 좀 기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신원식 의원이죠.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육군 장성 출신인데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또 해병대 최상병 순직 문제에서 뭐 여권의 돌격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유인촌 지금 특보, 이번에 이제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되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김행 지금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뭐 종편 방송 등에 출연하면서 사실상 선봉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이제 친위, 돌격대들을 대거 기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올드보이, 올드레이디들의 귀환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나이로도 보면요, 김행, 또 그리고 신원식이 58년생이고 또 유인천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51년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인천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미 MB 시절에 한번 문화체육부 장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기용을 했고, 그리고 김행 최고위원 이번에 이제 장관 후보자가 됐죠. 같은 경우도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대통령실에 이제 대변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거 시대의 인물들이 귀환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문제는 여기에 이제 흠결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신원식 장관 후보자, 국방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중대장 시절에 포탄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게 이제 불발탄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군 조사위원회에서 다시 재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오발탄이 돼가지고 사람이 죽었던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부하가 숨진 것인데,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을 해서 지금 후임 장관 후보자를 지금 지명한 것인데, 국방장관 후보자 전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은폐 또는 뭐 축소 지시를 한 그런 의혹이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다시 부하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인사를 기용했다는 것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유인촌 지금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당시에 문화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휩싸인 그런 전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을 다시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큰 흠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왜 이렇게 과거 회귀형 인사를 했나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이념 전쟁, 또 그리고 역사 전쟁을 사실상 주도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반국가 세력을 서슴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반국가 세력은 뭐 제1야당 포함해서 언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그리고 심지어는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한 국민들까지도 반국가 세력으로 하고 있고, 또 이런 세력들을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진영 대결, 뭐 이념 대결로 갈라치기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제 친위 대형
과거형 그런 인사들을 기용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총선 앞두고 이런 갈라치기 국정 운영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너무 소상하게 말씀하셔서. 글쎄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퇴행적 인사다 그리고 돌격대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인사에 대한 부분인데 우선 뭐 돌격대에 대한 부분은 그런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뭐 신현식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이렇습니다. 국방부 장관이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데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달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통일부 장관하고 다릅니다. 소위 대북 관계라든가 통일 정책에 대한 이 부분을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고 국가 안보에 대한 그 선봉에서는 그런 정책에 대한 결정권자, 즉 국방을 담당하는 수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국방을 수장의 당방, 그리고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거부적이다 또는 뭐 어떤 뭐 사상적인 어떤 편중에 대한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한 적절성을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국방장관은 국방의 안보에 대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 직무에만 충실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뭐 사상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적절성을 따지고 여기에 대해서 맞지 않다. 맞다. 이런 논란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 뭐 김행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행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죠. 박근혜 때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했었고 지금도 뭐 여러 가지 뭐 TV 프로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신원식 후보자나 김행 후보자나 또 유인천 후보자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상당한 정치적 이력이 있고 행정 경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행정을 하면서 정무적 판단 자체를 할 줄 아는 그런 양쪽을 겸비한 사람이 이번에 선발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표현하면 돌격대라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가 상당히 편중화되고 있고 야당과의 대립이 아주 치열한 상황이고 상당히 갈등의 요소가 있는 상황에서 또는 부처의 내각을 부처에 대한 내부 이런 부분들의 그립을 잡고 나갈 필요성이 있는 지금 작금의 상황에서 봤을 때 행정과 정치적 경험이 고루 갖춘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는 정무적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내각에 가는 것이 이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 행정 흐름에 보완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뭐 퇴행적이다는 표현이 조금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다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뭐 올드보이 기관이다. 이건 상당히 좀 위험한 발언이죠. 대한민국의 가장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연륜과 경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나치게 폄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뭐 유인천 장관, 문체부 장관 했었죠. 뭐 김행 장관도 익히 아는 사람이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뭐 익히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올드보이로 폄하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사를 해보면요.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제가 경험상 말씀을 드리면은 대한민국의 인사를 1차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DB를 봐야 됩니다. 또 소위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러죠. 거기 한 10만 명 정도가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박사급 이상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각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기라는 것이 10만 명 정도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숫자에서 뽑아내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듭니다. 여러 가지 지금의 환경 그리고 직무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도덕적 윤리성 많은 부분들을 합당하게 따질 수 있는 거기에 걸맞는 사람을 찾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5년의 단임제 대통령제 안에서 실질적으로 국정에 대한 도입기, 안정기 그리고 성숙기 등등을 이끌고 나갈 사람들을 찾다는 것이 그 인재풀의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험과 경륜이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국정에 대한 성과도 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 성과 이후에 안정기로 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상당히 양쪽 날개를 겸비한 그런 사람들이 내각의 구성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좀 답변을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올드보이, 올드레이디다라고 한 것은요. 생물학적 나이만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인천 장관 그리고 후보자 그리고 또 김행 장관 후보자 다 전 정권의 인사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바람직한 것은 노장청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왜 올드보이, 이거는 이제 생물학적 나이를 얘기합니다. 올드레이디들만 하느냐. 윤석열 정권이 미래지향적이라면 노장청이 좀 조화를 이룬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젊은 신진 기회도 좀 장관으로 기용을
했음직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좀 포인트를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좀 포인트를 바꿔서 얘기를 하는데요. 신원식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중대장 시절에 포탄이 오발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하 장병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당시에는 불발탄이라고 조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군 사망 사고 진상 규명위에서 이게 당시에 불발탄이 아니고 오발탄으로 인한 사고였다라는 것이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전임 이종석 국방장관이 최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물러났는데 당시에 그러면 부하 불발탄 사고로 인해서 무리를 빚었던 그런 국방장관 후보자가 이번에 다시 기용된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금 엉뚱한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유인천 장관 같은 경우는 후보자는 지금 문화체육부 장관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을 창달할 그런 인사가 와야 되는데 지금 유인천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난번 MB 시절에 장관 때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논란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사람이 문화체육부 장관의 적절한 인물인가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께서는 제가 지적한 이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개각에 대해서 얘기를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개각 얘기는 이쯤에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 투쟁이 오늘로 14일째 접어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몸 상태 급격히 좀 안 좋아지면서 국회 야외에서 단식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오늘부터는 단식 장소로 실내로 옮겼습니다. 당내에서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우려되니까 단식을 이제 좀 그만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제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재명 대표에게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단식을 좀 중단해달라 이런 의견도 전달을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단식을 유지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 교수님,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계속해서 단식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는데 아무래도 건강 문제도 있고 이 단식이 어떻게 좀 계속 지속되리라고 보시는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출구는 없어요. 이재명 대표의 유일한 출구는 본인이 단식하다가 죽더라도 쓰러져서 병원에 옮겨지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단식 14일째가 됐는데 그래서 당내 중진들 또는 뭐 당내 뭐 최대 계파 더 좋은 미래라든지 또는 뭐 초선 의원들 모임 더민초에서도 지금 단식 농성 만류를 계속 하고 있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쓰러지지 않으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방탄 단식이다 이렇게 사실상 비아냥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어떻게 중단하겠습니까? 그래서 당내 뭐 여러 중진들 또 초선 의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쓰러지는 길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더불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검찰 수사인데 네. 이러한 검찰 수사가 과연 정당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검찰의 수사가 우리 정치사의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라는 점입니다. 일단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6번이나 소환을 했습니다. 우리 정치사에 없었던 일입니다. 대선 경쟁자 10.7%포인트 차로 패배한 제1야당 대표를 6번이나 검찰이 소환해서 특히 단식 농성 중에 있는 그런 제1야당 대표를 2번이나 소환해서 조사한 적은 우리 정치사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단식 농성 중에 2번이나 불렀단 말이에요. 한 번은 8시간 조사를 했고 또 한 번은 이제 2시간 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뭘 조사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검찰의 수사도 그러고 재판도 그러고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검찰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단순히 뭐 형식적인 그런 조사를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단식 농성 중인 제1야당 대표를 2번이나 불러가지고 형식적인 검찰 조사를 했다면 과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정당한가라고 인정을 해줄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는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검찰이 지금 거의 400번 가까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받아가지고 압수수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검찰 권력을 동원해서 국가의 에너지를 좀 낭비하기보다는 지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 같은 경우도 특수부 검사 출신입니다. 보통 검찰이 아무리 대대적으로 해도 2달 안에 끝난다. 근데 2년 동안 끄는 수사가 어디가 있느냐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종결시키고
그러한 에너지를 좀 국민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희 교수님. 예,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셨네요. 그 답을 내드리겠습니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죠. 어떻게 야당 대표에게 이렇게 소환을 많이 하고 이렇게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런 야당 대표가 유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만큼 범죄적 의혹이 많기 때문에 검찰이 소환 조사를 많이 했는 것이고 압수수색을 많이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때문에 그렇다는 본인의 어떤 문제, 이 귀책 사유가 이재명 대표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단식 중에 2번이나 소환 조사했다. 이거 이미 예상됐던 그런 질문이고 대답 아니겠습니까? 뭐 이 부분들을 노리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은 당연히 지금 단식 중에 하게 되면은 여기에 동정론이 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에 대한 당내 갈등이 진화될 것이고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장연하고 숭고한 모습이 계속해서 부각될 것이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상징성이 더욱더 커질 것이다. 이것이 이재명 대표가 바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죠. 이 굉장히 국민에게 부담입니다. 단식이라는 것이 최종의 저항 수단인데 글쎄요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14일째 뭐 상당히 좀 뭐 위험한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 극단적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요 이게 악의 단식이고 악의 눈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 그러면은 이 단식이 말이죠. 이 단식의 명확한 전국 운영에 대해서 정말 민주화 운동 같은 그런 명확한 역사적 흐름에 대한 그런 반기를 들어야 될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 첫째. 그다음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본인을 가리고 있고 본인을 겨냥하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단식이 됐다면 어떤 판단이 나오고 어떠한 반응이 나왔을까?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사법 리스크는 1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1년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검찰 소환을 임박한 시점에서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에서 단식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도덕적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단식에 대한 명분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지 사법 리스크가 현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식한다 그러면 여기에 오해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도 사법 리스크를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단식을 해서 지금 나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의 탄압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체가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바깥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서요. 어떤 사람이 들어갔는데 칼에 피를 묻은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법인이냐고 물으니까 칼 든 사람은 내가 찌른 거 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와 여기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태도 이것은 바로 이러한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죠. 이 단식이라는 것이 정치적 제한 수단으로서 존중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대해서 그거는 여러 가지 뭐 3가지 요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도 명확하게 그만큼 단식을 통해서 이것을 취해야 될 만큼 그런 국가적인 중대한 사건이냐에 대한 부분들도 일반 쪽에서 상당히 일반 여론에서 좀 평가절하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악어의 단식이다, 뭐 악어의 눈물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너무 좀 극단적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악어입니까? 그럼 뭐 악어의 단식이다, 악어의 눈물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은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위장 단식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당뇨 환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식 14일째인데 이게 그러면 위장 단식일까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말씀이 좀 지나친 것 같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시각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검찰의 수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단식이 더 부정적일까? 아니면 검찰의 표적 수사, 야당 탄압 수사, 제1야당 대표 죽이기 수사 여기에 대한 비난은 없을까라는 그런 좀 질문도 해보고 싶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단식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언론 탄압을 보십시오. 멀쩡한 KBS 사장도 해임시키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도 면직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KBS 이사장, MBC 이사장 다 날리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가지고 총선 전에 방송 지배구조 바꿔가지고 KBS, MBC 사장 바꿔가지고 총선에 유리한 지형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놓고 백주대낮에 언론 탄압을 하는데 어느 국민이 민주주의 위기를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 죽이기도 서슴없이 하고 언론 죽이기도 서슴없이 하는데 제1야당 대표가 검찰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생명 걸고 단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단식이 우리 역사의 물주기를 바꿨던 YS 단식 또 DJ 단식하고 다를 바가 있다고 과연 그렇게 악의 눈물로 그리고 악의 단식으로 폄하할 수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념보다 민생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1년 뒤에는 또 뭡니까? 민생보다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대통령이 어떤 말을 믿어야 됩니까? 그리고 어느 국민이 민생보다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동의를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는 생명을 걸고 단식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재명 대표도 단식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단식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오늘 오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몇 달 전에 김기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당시에는 좀 불발이 된 바가 있는데 당대표 취임 이후에 사실상의 첫 예방이 되는 셈입니다. 김기현 대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남 현 시점에서 이상희 교수님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뭐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네. 우리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워낙 저한테 뭐 공격적으로 말씀하셔서 그렇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요 23일 단식했죠. 뭘 얻었습니까? 민주화를 얻었습니다. 그 이듬해 85년도에 신민당이 승리하는데 단초가 됐었죠. DJ 대통령, 저 김대중 대통령 13일 단식했습니다. 지방자치분권 얻었습니다. 뭐 등등의 여러분들이 많죠. 정치적 지도자죠. 그래서요, 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서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을 비교해서 그런 어떤 지도자급으로 상징성을 갖고 싶어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주의 훼손했고 민생 파괴했다. 그 대국민 사죄하라. 오염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라. 전면적인 국정 쇄신하라. 이게 단식에 들어가는 이유였습니다. 과연 이 이유가 합당하다고 보시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위인들은요, 소위 말해서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그에 걸맞는 레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죠. 찬반의 양론도 있고 긍정과 부정도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재임 기간에 했던 그런 업적도 있고요. 그 단식에 대한 국가적 명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요,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사법적 의혹이 있고 사법적 리스크가 있는데 이걸 먼저 도덕적, 윤리적으로 떼고도 떨치고 나가는 게 국민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국가적인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법적 의혹이 있는 사람이 단식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그걸 믿겠냐고요. 그게 정당성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식이 중요한 저항적 수단이긴 하나 지금 사법적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털고 나가서 여기에 대해서 국가적 명분을 가지고 단식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단식에 대한 명분이 있고 국민들이 이해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 되고 이 사건이 국민의힘에서 시작됐습니까? 내부에서 시작된 겁니까? 대수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게 기획수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증거 없이 계속해서 수사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건 자체가 형사적으로 확실한 물증이 있는 사건이 사실 아니에요. 여기에 정황적 사건으로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사건 수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것이 단건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백현동,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대박 불꽃 송금부터 시작해서 역대 어떤 야당 대표가 이렇게 사법 의혹이 있었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여기에 단식이 들어가서 여기에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국민이 볼모로 잡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단식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선우가 있다는 겁니다. 선우가. 우선적으로 사법에 대한 본인의 도덕적인 윤리성을 먼저 차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소명을 하고 난 다음에 단식을 해야죠. 왜 거기에 대해서 명운을 겁니까? 자, 그럼 저도 답변을 좀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역대 이렇게 검찰 조사를 받은 그런 대표가 없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이렇게 검찰이 2년 동안 탈탈 턴 역대 제1야당 대표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2년 동안 탈탈 털었으면 증거가 나와야죠. 지금 아무런 증거도 없잖아요. 이번에도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2번이나 불러서 소환했는데 아무런 증거도 못 내놨어요. 그러면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이 사법 리스크는 어디서 털어야 됩니까? 법정에서 털어야 되겠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지금 예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범인이다. 유죄처럼 예단하는데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재판에서는 증거가 없으면 무죄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오면 교수님의 말씀 다 틀린 거예요. 제 말이 다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표적수사, 탄압수사가 되는 거예요. 제1야당 대표 죽이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보세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해도 국민의 80%가 반대해도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앞장서고 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예산 내가지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아무런 문제 없다라는 홍보 동영상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멀쩡한 무장 독립 영웅 홍범도 장군 또 흉상도 지금 철거하잖아요. 그리고 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도 다 없었던 걸로 해버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제1야당 지도자가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국민이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네. 저희가 약 1분 정도 남았는데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 단식 얘기로 넘어갔는데 두 분께 30초 정도씩 짧게 마지막으로 이 얘기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각자 해석이 있으니까 뭐 일단 뭐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대외 행보는 지난달 또 있었고요. 이번에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 지도부가 이제 여당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찾아갔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정치적 메시지로 네. 해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뭐 일반적인 것이지 특별한 것은 전 아니다. 전 대통령이 어떤 예우적 차원에서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독자적인 어떤 정치 행보를 하기 위한 어떤 우선 뭐 그런 전초전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지금 당 자체는 윤석열 정부 체제에서 이미 재편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 뭐 소위 우리하는 그런 헤게모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없다 봅니다. 그래서 총선 앞둔 상황에서 당의 입장으로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통합된 하나의 일치된 그런 어떤 그 분위기 이런 조성을 위해서 좀 필요한 조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배종희 교수님. 한마디로 이제 보수 결집하기 위한 그런 행보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드라이브를 보면은 결국 진영 대결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TK가 분열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TK를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에 의해서 탄핵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만약에 친박에서 명예회복 차원에서 대거 출사표를 던질 경우에는 보수의 본수 아닌 TK에서부터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대구에 나올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보수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이 기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껴안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휘 배종호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